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청취자분께서 요청을 주셨어요.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뭐고, 또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하는지, 이걸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요. 네, 그런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서치한 내용을 싹 모아서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든 것을 뭐랄까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만 들으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네, 핵심만 속속 뽑아서 정리했으니까요. 데이터 센터를 그냥 컴퓨터랑 서버가 엄청 많이 모여있는 건물,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도시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랑 같이 한번 구석구석 탐방해 보시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디지털 도시라. 네, 이 디지털 도시에는요, 24시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이 있고요. 또 도시를 아주 쾌적하게 유지하는 냉방 시스템,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시민들이 정보를 막 주고받는 복잡한 도로망도 깔려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들, 또 그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주민들이 살고 있죠. 이렇게 도시로 생각하면 복잡해 보이던 데이터 센터의 그 구성 요소들, 역할들이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네,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디지털 도시의 핵심 구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제 어떤 기업들이 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생명줄인 전력부터 시작해서요. 냉각, 서버, 네트워크, 운영사, 그리고 도시 외부와의 연결 통로인 송전까지. 자, 이 디지털 도시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떤 도시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겠죠. 이 디지털 도시의 심장, 그리고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네, 전기가 핵심이죠. 전기가 정말 아주 잠깐이라도 딱 끊기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서버는 그냥 바로 멈춰버려요. 네,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발전소에서 들어온 전기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도시의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버티브, 벌티브, VRT를 꼽을 수 있어요. 버티브요? 네. 버티브는 단순히 전력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잠시 후에 다룰 냉각 솔루션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전력이랑 냉각을 같이 하는군요. 그렇죠. 도시 비유를 계속 써보자면 버티브는 갑자기 심장박동이 불안정해질 때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UPS, 즉 무정전 전원 장치. UPS가 그거군요. 정전돼도 잠깐 버텨주는 거. 네, 맞아요. 비상 배터리 시스템 같은 거죠. 그리고 혈압, 그러니까 전압을 안정시키고 필요한 곳에 정확히 즉 전기를 보내는 배전 시스템까지. 전력 공급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아주 숙련된 심장 전문의이자 혈관외과 의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AI 데이터 센터 같이 전력 밀도가 확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이런 통합 관리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전기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랑 효율성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이더 일렉트릭이 있고요. 슈나일러 일렉트릭.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정전 시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UPS 분야의 강자인 이튼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튼. 더 나아가서 아주 드물지만 장시간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도 필요하거든요. 마치 도시에 긴급 투입되는 그런 이동식 발전 차량처럼요. 발전기까지요? 네, 이런 역할은 건설 장비로 유명한 캐터필러나 엔진 전문 기업 커민스 같은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디지털 도시의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도시의 혈관 시스템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도시의 쾌적함을 유지하는 시설입니다. 도시 주민들이 활동하면 열기가 발생하듯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은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냅니다. 상상 이상이죠. 네, 컴퓨터 조금만 오래 켜놔도 뜨거운데 수백만 대의 고성능 서버가 그렇게 빽빽하게 보여서 24시간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켜주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그냥 찜통이 되거나 심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건물 전체에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대한 에어컨 시스템 같은 거요. 그리고 뜨거워진 냉각수를 외부에서 식혀서 다시 사용하는 냉각탑, 이런 게 기본이죠. 냉각탑,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AI 서버처럼 열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경우에는요, 서버 자체를 특수한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가서 식히는 액침 냉각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액체예요, 서버를요. 네, 맞아요. 마치 도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대한 중앙 냉방 시스템이자 뜨거워진 열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빼내는 상하수도 시스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서버를 액체에 직접 담근다니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이런 도시의 냉각 시스템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인가요? 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는 바로 트레인 테크놀로지, 트레인입니다. 트레인이요? 네, 트레인. 데이터 센터 같은 아주 초대형 건물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공조, 그러니까 HV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죠. 아, 공조 시스템. 네, 트레인은 도시 전체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고 서버를 식히느라 뜨거워진 냉각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도시 전체를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마치 도시의 핵심 냉방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 기업과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건물을 1년 365일 쾌적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트레인 외에도 우리한테 좀 익숙한 에어컨 브랜드 캐리어나 건물 전체에 자동 제어 시스템이랑 냉각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는 존슨 컨트롤스 같은 기업들도 이 도시의 온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회사들이 없다면 도시는 금방 과열돼서 멈춰버릴 겁니다. 자,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전기와 냉방이 갖춰졌으니 이제 이 도시에서 실제로 일하는 핵심 주민들은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칩들, 이게 바로 주민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죠. 핵심 주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도시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나 기본적인 계산을 처리하는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CPU,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우리 컴퓨터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네, CPU는 알죠. 그런데 AI 시대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방대한 계산을 동시에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 많아졌어요. 이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뭐랄까 천재 연구원이나 기술자 집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아, GPU,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듣죠. 맞아요. 원래는 게임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됐는데 이게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AI 연산의 핵심 두뇌로 떠오른 거죠. 아하, CPU는 좀 범용적인 일꾼이고 GPU는 AI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주민들이 일할 때 필요한 다른 요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작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잠시 보관하는 책상 서랍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게 메모리, 램이고요. 특히 AI 연산에는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해서 HBM, 그러니까 고대역 풍기 메모리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HBM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아주 뜨겁죠. 그리고 모든 작업 기록과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도시의 거대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 스토리지, SSD, HDD입니다. 아, 저장 장치요. 네. 그렇다면 현재 AI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주민은 역시 GPU를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겠군요. 단연 엔비디아, NVDA죠. AI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GPU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점적이라고요? 네, 엔비디아의 GPU는 다른 주민, 그러니까 CPU가 하루에 보고자 한 장 쓸 때 동시에 수천 수만 장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연산 능력을 보이거든요. 와... 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데 이게 경쟁자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강점이군요. 그렇죠. 이 디지털 도시의 지능을 책임지는 핵심 브레인이자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도 다른 중요한 주민들도 많겠죠? 경쟁사들이나. 물론입니다. CPU와 GPU 양쪽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AMD도 요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AMD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CPU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이자 도시의 베테랑 행정관 같은 인텔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텔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메모리, HBM이나 DDR 같은 분야에서는 마이크론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도시의 기억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모리 강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도서관 서가, 즉 스토리지, HDD, SSD 분야에서는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민들이 함께 디지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주민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훌륭한 주민들이 많아도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외부와 연결될 도로가 없거나 꽉 막히면 도시 기능은 마비됩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딱 맞는 비유네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서버, 즉 주민들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한 빠르고 넓은 도로망, 바로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이 디지털 도시의 교통 흐름을 책임지는 핵심 기업 중 하나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ANET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네, 특히 클라우드나 AI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네트워크 스위치 분야의 강자죠. 스위치라는 게 교차로의 신호등처럼 데이터가 가야 할 길을 딱 정해주고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장비인데요. 아, 신호등 역할이군요. 네, 아리스타는 데이터라는 차량들이 정체 없이 아주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도로, 즉 대역폭을 넓히고 지능적인 신호등 시스템, 고성능 스위치를 구축해서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교통청 역할을 합니다. AI 시대에는 이 데이터 이동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교통청이군요. 아리스타가 최신 데이터 센터 환경에 특화되어 있다면 기존의 강자들도 있지 않나요? 이 분야에도? 그럼요. 네트워크 분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코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교통관리국 같은 존재입니다. 시스코는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 부품인 칩을 만들거나 설계도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중요합니다. 브로드콤과 마벨이 마치 신호등 부품이나 도로 설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아, 칩 만드는 회사들이군요. 네. 또 도로를 깔려면 아스팔트 같은 포장재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전송하는 광 케이블을 만드는 코닝은 도로 포장재 회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코닝이 유리 만드는 회사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 유리 기술로 광섬유를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루멘텀이나 시에나 같은 기업들은 도시와 도시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간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광통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네트워크 하나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얽혀 있네요. 그렇죠. 생태계가 아주 복잡하죠. 도시 인프라와 주민, 그리고 도로망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디지털 도시의 건물들은 도대체 누가 짓고 소유하는 건가요? 직접 다 짓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도시에도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임대하는 건물주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 센터 세계에도 딱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고 앞서 설명드린 전력, 냉각,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모두 갖춰서 기업들에게 공간과 시설을 빌려줍니다. 이런 회사들을 데이터 센터 운영사 또는 코로케이션 업체라고 부릅니다. 코로케이션이요. 아,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고 빌려 쓰는 거군요. 네, 많은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대신에 전문 운영사에게 맡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리더는 에퀴닉스, EQIX입니다. 에퀴닉스. 네,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말 그대로 이 디지털 도시의 초대형 건물주이자 부동산 재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재벌이요. 네, 에퀴닉스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물, 즉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 같은 세입자들에게 서버를 놓을 공간뿐만 아니라 전기, 냉각, 네트워크 연결까지 완벽하게 제공하는 풀옵션 임대 사업을 하는 셈이죠. 와, 풀옵션 임대. 네. 이걸 통해서 기업들은 복잡한 인프라 걱정 없이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에퀴닉스 같은 회사들이 그럼 더 있나요? 네, 그럼요. 에퀴닉스 외에도 디지털 리얼티는 데이터 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리츠 회사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아, 리츠. 투자 상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문서 보관 사업을 하다가 데이터 센터로 확장한 독특한 이력의 아이언 마운틴도 있고요. 아이언 마운틴.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또 통신타워 사업과 데이터 센터를 결합한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대표 주자인 싱가포르의 캐펠 DC 리츠 등도 이 디지털 도시의 주요 건물주들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건물주들이 있군요. 네. 이제 도시 내부를 거의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도시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전력 공급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도시 자체 발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시와 외부 발전소를 연결하는 전력 고속도로, 즉 송전망입니다. 전력 고속도로군요. 네. 특히 대용량 전기를 손실 없이 아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초고압 직료 송전, HVDC, 하이 볼티지 디렉트 커런트라는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교류 AC에 비해서 장거리 송전 시에 전력 손실이 훨씬 적거든요. 아, HVDC요. 그게 손실이 적군요. 네, 장거리에서는요. 그런 전력 고속도로 건설과 관리는 누가 담당하나요?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중 하나는 GE 버노바, GV입니다. GE에서 나온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GE에서 분사한 기업인데요. 앞서 언급한 HVDC 기술은 물론이고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 등 전력 생산부터 송전까지 다 아우르는 글로벌 강자입니다.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기를 고속도로, 즉 송전선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외부 전력 고속도로 공사 및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GE 버노바 외에 다른 기업들도 있겠죠? 그럼요. 유럽에서는 지멘스 에너지가 송전 인프라 분야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및 일본 지역에서는 히타치 에너지가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시멘스랑 히타치도 유명하죠. 네. 또한 송전망 건설뿐만 아니라 직접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운영사이면서 직접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도 이 디지털 도시의 안정적인 외부 에너지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와, 정말 도시 전체를 샅샅이 둘러본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정말 복잡하면서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각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AI 기업들이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확장하는 걸까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디지털 도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첫째는 도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AI, 번역 같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저도 많이 써요. 이게 마치 도시에 갑자기 수백만 명의 새로운 주민이 이사 온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당연히 더 많은 집, 즉 서버 공간이 필요하고 더 넓은 도로,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많은 전기와 물, 즉 전력 및 냉각 용량이 필요해지겠죠. 하긴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겠군요. 네. 둘째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수 직업군의 등장입니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나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AI 모델들은요, 일반적인 작업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 능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아, AI 자체가요? 네. 이들은 도시에서 하루에 수천 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분석하는 초능력 노동자와 같아요.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죠. 이런 고성능 AI라는 특수 주민이 늘어날수록 도시는 더 많은 발전소와 더 강력한 냉각 시스템을 갖춰야만 합니다. 아, AI 자체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군요. 아까 냉각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었죠? 그 액침 냉각 같은 거. 맞아요. 그만큼 열이 많이 나니까요. 셋째는 도시의 교통체증 문제, 즉 지연, 레이턴시 문제입니다.
도시가 커지면 외곽에서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데이터도 사용자와 데이터 센터 사이의 거리가 멀면 응답 속도가 느려집니다. 네, 답답하죠. 특히 실시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AI 서비스에서는 이런 지연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주요 거점마다 작은 위성도시 같은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막 건설해서 사용자들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작은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짓는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분산시키는 거죠. 넷째는 도시 개발 경쟁.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 전쟁입니다. 부동산 전쟁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은 마치 최고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고 저렴한 곳, 냉각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쉬운 곳, 통신망이 잘 갖춰진 지역은 데이터 센터 건설의 최고 명당으로 꼽히거든요. 아, 그런 조건들이 중요하군요. 네, 지금 이 기업들은 이런 전략적 요지에 초고층 빌딩을 경쟁적으로 짓듯이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경쟁도 아주 치열하군요. 그렇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실제 예산 폭증으로 증명됩니다. 이 디지털 도시 확장은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실제 투자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 지출은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고요. 북미 주요 시장의 데이터 센터 공급량은 무려 43%나 늘었습니다. 와, 43%요? 네. 특히 구글, 아마존, MS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의 관련 투자는 전년 대비 58%나 급증했습니다. 58%.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도시 건설 예산이 불과 1년 만에 수십 %씩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와, 수치가 정말 엄청나네요. 이걸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AI라는 새로운 유형의 아주 강력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가 훨씬 더 많은 전기, 냉각, 도로, 집을 필요로 하게 됐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다는 거군요. 네,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도시 건설 붐은 실제 투자액의 급증으로 명확히 증명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 청취자님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센터라는 좀 복잡한 세계를 디지털 도시라는 비유로 함께 여행해봤는데요. 도시의 심장을 지키는 버티브, 도시의 온도를 조절하는 트레인, 천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아리스타, 도시의 건물주인 에퀴닉스, 그리고 외부와 도시를 잇는 전력고속도로를 책임지는 GE 버노바까지 각 분야의 대표주자들과 그 역할을 도시 구성 요소에 빗대어 살펴보니 데이터 센터 생태계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그려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설명하면서 정리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디지털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전력, 더 효율적인 냉각, 더 빠른 네트워크, 더 넓은 공간이 끊임없이 요구될 것이고, 이는 오늘 살펴본 핵심 기업들과 그 주변의 수많은 관련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디지털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진화하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종류의 주민이나 시설이 등장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 AI 칠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냉각 기술 혹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디지털 도시의 다음 진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